네, 소개받은 윤태영 장학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진로직업 교육과에서 진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강의를 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이전 부서가 대입을 담당하던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고, 고등학교 현장에 있을 때는 10년 넘게 진학 업무, 대입 업무를 좀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고교학점제 얘기를 바로 안 하고 다른 얘기를 먼저 하느냐? 사실 이제 이게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고교학점제 그러면 또 뭔데? 그래서 어떤 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데를 보고, 이거와 연관되는 대입, 우리가 고등학교를 갈 때, 특히 일반고를 갈 때, 요즘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게 되더라도 대입을 그러니까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랑 연관지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환경 변화입니다. 다 아시는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이게 2016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네, 2016년에 고용정보원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됐을 때 이런 직업 세계가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예측했었어요. 보이시나요? 네.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뭐 이런 창작을 하는 직업들이 살아남을 거다. 반면에 이제 이런 부분들,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들은 많이 이제 쇠퇴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 그림 누가 그렸다? 네, 인공지능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죠? AI가 그려서 실제로 입상한 그림이죠. 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계시나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해보셨나요? 챗GPT 기본적인 부분들 한번 써보셨나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생성형 AI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또 영화도 미국에서 그 헐리우드에서 배우 조합에서 막 시위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왜 배우 없이도 이제 영화 만들 수 있으니까. 배우 없이도 영화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고, 또 작곡도 이제 AI가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 어떤 걸 고민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 뭔지 기억하세요? 네, 이게 2002년에 개봉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이 배우가 이제 환갑이 넘었더라고요. 네, 나이가 엄청 많아졌는데 범죄 예측을 하는 영화였잖아요. 실제로 범죄 예측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 어떤 업무 부분에서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죠. 저런 걸 도입해가지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작년에 했던 직업이 이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달라졌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진 거고, 주로 사라지는 일자리랑 살아남는, 그래서 창출되는 일자리 쪽을 보게 되면은 AI와 관련된 부분들 또는 빅데이터, 어떤 데이터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은 좀 살아남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단순 사무직들은, 단순 직업을 가진 부분들은 사라질 거다. 네.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이들 고등학교 선택을 하고 대학을 선택하는데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기준으로 자꾸 말씀하세요. 네. 한동안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아이가 대학을 잘 가고 성공하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아빠의 무관심이다. 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아빠가 자꾸 옛날 기준으로. 제가 지도했던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아빠가 어떤 은행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되게 뭐 경제적으로도 되게 잘 성공한 케이스시고 막 한데, 이 아버지는 사회생활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내가 서울대 연고대를 못 나와서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얘는 연고대 이상 가야 됩니다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딱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내신이나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서성한 정도 가면,
서강대, 성대 한 대 정도 가면 아주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데 연고대는 살짝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까지 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고집 피우셔가지고 연고대만 딱 쓰고 안 썼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재수해서 성대 갔습니다. 아빠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 기억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자꾸 보셔야 돼요. 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대 뒤에서 다룰 거지만 의대 보내고 싶으세요? 고개 이렇게 절레절레 하신 분들이 못 보내시는 거예요? 안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못 보냅니다. 네, 저는 못 보내는 케이스인데요. 네, 그것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제가 대학 갈 때는 의대를 안 가던 시절이었어요. 이렇게 막 공부를 막 잘하던 아이들도 막 거의 끝물에 물리학과도 가고 막 이렇게 가던 시절.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의대가 되게 선호가 높아졌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달라지고 있는, 요즘에 다시 의대 광풍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AI가, 생성형 AI가 계속 영향을 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네, 이것도 보셨나요? 그래서 한동안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러면 AI가 들어오더라도 살아남는 직업이 뭐냐? 내가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육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 로봇 기술이 좀 덜 발달이 돼서 괜찮을 거다라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것들이 나왔죠. 나중에 집에 가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얘네들 영상이 있는데 달걀을 안 깨지게 이렇게 잘 잡아요. 이렇게. 네. 그거 가지고 요리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돼요. 그만큼 로봇 기술도 이제 발전이 됐어요. 로봇 기술이 발전한 것뿐만 아니라 쟤네들한테 이제 두뇌가 뭘로 갈까요? AI가 들어가겠죠. 네. 그럼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직업들도 점점 전망이 암울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기술이 지금 발달하고 있다. 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는 의대 열풍, 의대 열풍, 네. 의대 열풍. 대학을 잘 보내는,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여기 지금 기러기 부부 선택해도 기러기 부부를 왜 하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기러기 부부?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가 둘째라도 초등학생이다. 네. 이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사 가시면 아이 대학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김포에 있는 고촌을 가시면 됩니다. 고촌으로 이사 가셔서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면 농어촌 전형이 됩니다. 지금 다 솔깃하시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지방으로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아이랑 엄마가 가서 지방에서 학교를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방들이 의대 전형이 생기면서 지역인재라는 전형이 생겨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고등학교 출신들에서 일정 부분을 뽑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나 싶긴 한데, 저 고촌 이사 가는 거 살짝 고민했었거든요. 네. 와이프랑 그래서 답사도 갔었어요. 네. 김포도 있고요, 초월도 있어요. 광주시 초월읍, 남양주도 있어요. 네. 네. 제가 아는 분은 아이를 농어촌 전형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양평에서 6년간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네. 대학을 어떻게 갔는지 저는 결과는 몰라요. 네. 그분이 양평에서 사시는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나중에 알았죠. 아, 농어촌 전형 하려고. 네. 어쨌든 의대 광풍이다. 네. 이게 어떤 기사에서는 진로 교육이 부족한 탓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일까요? 저는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그래도 의대 나오면, 갈 수만 있다면 의대 나오면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죠?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인데, 이 생각 때문이겠죠. 네, 근데 이거 보세요. 네. 오픈 AI, 챗 GPT 만든 데서 가면 초봉이 12억이래요. 이제 다 싹쓸이해 가는 거죠. 네. 저게 아니라도 우리나라도 2억 정도는 받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거 보고 우리 아이는 저거 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길들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뭐가 맞을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의대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또 하나, 대입 전형에서 뒤에서 이제 대입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대입 전형에서 바뀌는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대입에서 의대 때문에 엄청난 큰 변화가 생기고요. 또 대입 제도 자체가 변하고요. 그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전공 선발이라는 게 생겨요. 지금 생겼죠, 그렇죠? 무전공. 그래서 전공 없이 들어갑니다. 네.
예전처럼 뭐 학부 수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학부로 들어가는 경우 있었죠. 학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했나요? 내가 학과를 선택을 하는데 성적으로 자르죠. 무전공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가 원하면 다 갈 수 있어요. 물론 의료 보건 계열, 사범 계열 이런 데는 제외. 네, 그런 데는 제외하고 갈 수 있는 이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택 또 대입을 치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의 변화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교육과정인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더라고요. 사실 교육과정만 가지고도 제대로 막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핵심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언제부터? 내년부터.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 자녀가 이거 첫 세대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뭔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불안감을 느끼고요.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옆에서 이제 뭔가 자꾸 소리가 나와요. 이거 준비하셔야지 안 돼요. 네, 그런 거 좀 귀를 좀 닫으세요. 그런 거는 귀를 좀 닫으시고요. 핵심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핵심은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렇죠? 고교학점제. 그럼 기존에는 고교학점제와 연관되는 것들이 없었느냐라고 여쭤보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던 건데 조금 더 확장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가 달라지는지 말씀드릴게요. 고교학점제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뭐를 한다? 학점제를 한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졸업할 때 기준이 뭐셨나요? 졸업하는 내가 기준. 부모님들 졸업할 때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기준? 학교만 나가면 돼요. 그렇죠? 수업 일수가 3분의 2만 채우면 되거든요. 제가 아는 저희 제자 중에서도 수업 일수 때문에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수업 일수가 간당간당했는데 때마침 또 신종플루가 걸려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졸업한 친구가 있었어요. 뭐만 채우면 된다? 수업 일수만 채우면 된다. 근데 고교학점제는 이제 모두 채워라. 학점도 채워라. 네가 그 개별 과목에 대해서 이수했다라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채워라 라고 하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그래서 그 핵심은 이건데요.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한다. 근데 대학교만큼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도 있고요. 공통 과목도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이게 이제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연결 지어 본다라면 과목을 선택하고 그다음 시험을 치러서 그 과목을 듣고 시험을 치러서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A, B, C, D 이렇게 학점을 받고 그것들이 쭉 누적돼서 192학점이 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 졸업 못하면 어떻게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충 지도를 합니다. 어쨌든 아마 다 졸업을 할 텐데 어쨌든 기존과 달라지는 거는 이 부분이다.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한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기존에도 있었어요. 이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아닌 거예요. 큰 변화가 아닌 건데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 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존에 이겁니다. 달라진 점을 보여드리려면 고교학점제에서 달라진 점을 보셔야 되겠죠. 보이시죠? 일단은 단위라는 표현. 일주일에 수업이 몇 시간이냐를 보통 이제 단위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부모님 세대에. 그걸 이제 학점으로 바뀌었고요. 학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큰 차이 아니죠. 그냥 용어만 바꿔봅니다. 그다음 204단위였던 게 192학점으로 바뀝니다. 192학점. 줄었죠. 그럼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수업 일수는 안 줍니다. 수업 일수는 그대로인데 이수되는 학점이 줄어들어요. 그럼 남는 시간들이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학교들이 저 밖에 기다리고 있는 학교들이 아마 그 학교의 특색에 맞게 다양한 운영을 할 거예요.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다 큰 차이가 없는데 줄었으니까 이런 것도 다 줄은 거잖아요. 차이점이 뭐냐면 뭐 5단위 4학점 이런 건 큰 의미는 없어요. 5단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5단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수준에서는 최대 8단위에서 1학기 때 4시간, 2학기 때 4시간 수업을 하는 수업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4학점이고 여기가 핵심이죠. 학기제로 운영이 돼요. 학기제. 학기 단위로 과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과목 어떤 과목이 있느냐 봤었을 때 공통 과목에 보면 통합사의 1, 통합사의 2라고 돼 있죠.
이게 왜 1, 2냐? 1학기에 배우는 거, 2학기 배우는 걸 나눠놓은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어떤 건데 하나 통으로 1년 동안 배우는 거였는데 나누는 것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학기제로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한 번 선택하면 1년 배우는 거랑 한 번 선택해서 한 학기마다 배우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수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 구성이 달라지면 아이가 그걸 가지고 대입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학기제로 바뀐다. 이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좀 싫으실 거예요. 왜 싫을까요? 학기마다 생기부 쓰셔야 되거든요. 학생부 세특 쓰셔야 되거든요. 네, 힘드신 일입니다. 네. 힘든데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쓰는 건 쓸 수 있어요. 내가 창작해야 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열심히 행동 생활을 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 정말 편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 써줘야 되거든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창작을 해야 돼요. 막 상상을 하는데 얘가 이런 모습이 있었지.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이거 학교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게 예를 들면 수업에 참여했음. 네.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수업에 있는 모습을 기재하려고 보니까 맨날 잤거든요. 이걸 적을 수는 없잖아요. 잤다고 적을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든 면이 있다라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시켜서 하실 일은 너의 모습을 자꾸 보여라. 자꾸 보여서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선생님한테 각인시켜주면 선생님들이 쓰는데 훨씬 수월해지고 본인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 가는데 유리해지는 면이 생겨요. 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각인시키려면 선생님한테 나의 존재를 알려야 되잖아요. 뭐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네. 어떤 질문을? 모르는 거 질문하는 게 좋은데 알아도 질문시키세요. 선생님 저 여기 수업 열심히 듣고 있어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목도 달라집니다. 과목의 구조가 달라지는데요. 기존의 과목이 교과 과목이라고 하는데 과목이라는 이 표현이 좀 헷갈려요. 교과, 과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보세요.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보통 교과에는 공통 과목, 뭔지 아시겠죠? 누구나 배우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일반 선택 과목. 일단 1학년 때 공통으로 배우고 나서 조금 더 내 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생명과학 가르쳤었거든요. 부모님이 기억하실 만한 수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생명과학 1과 2가 있는데 생명과학 1이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생명과학 2는 좀 더 어렵죠. 네, 분자 수준에서 배워야 되니까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이게 현재 구조였었어요. 거기에다가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 교과를 끌어와서 배워요. 네, 이게 현재 구조였는데 아예 달라집니다. 구조가. 설명 안 드렸지만 전문 교과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가 어디냐면 특성화고랑 마이스터 고등학교거든요. 예전에 저희 때를 하면 뭐 실업계 전문계라는 표현을 썼었죠. 네, 그런 고등학교들은 전문교과 2고요. 나머지는 여기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예 보통 교과 내로 다 들어오고 전문 교과는 직업계고 중심으로 편성이 된다. 네, 이름이 조금 달라졌죠. 공통 과목 그대로, 일반 선택 과목 그대로, 진로 선택 과목 그대로 왔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구조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런 과목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1, 2가 붙죠. 1학기, 2학기 공통으로 배우거든요. 1년짜리로 배우기 때문에 그걸 나눠놓은 겁니다. 한국사도 1, 2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 이걸 공통으로 배운 다음에 2학년 올라가면은 네, 일반 선택 과목에서 선택하거나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만한 과목이실 겁니다. 수학을 본다면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또는 미적분 2 요까지. 기존에 있던 과목명 거의 그대로인데 조금 달라진 게 여기죠. 보이세요? 생명과학이고 예전이라면 생명과학 1이었는데 여기가 생명과학 2겠죠. 근데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생명과학 2라고 하는 과목 내에 있는 단원명으로 잘라가지고 한 과목이 돼요. 세포와 물질 대사. 이게 한 과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목 수가 늘어나고 이전에 없던 과목이 생긴 것처럼 보여요.
이거 뭐 하는 거지? 불안감 느끼실 수 있잖아요. 다 어디에 있던 거다? 이전 교과에 있던 거다. 있던 건데 잘라서 개별 과목으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좀 과학에서는 이게 좀 심하게 이렇게 다 됐어요. 그 다음 융합 선택 과목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갈수록 뭔가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어려워 보이는 과목을 들으면 대입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기초부터 탄탄히.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생명과학을 배우고 나면 고급 생명과학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생명과학 실험, 그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걸 배우면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장 극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대에서도 생명과학 원투만 잘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기초만 정확하게 배워도 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 있어서 관심 있어서 듣는 건 괜찮지만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과목 구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성적 평가가 달라지죠. 네.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성적을 등급을 내는 과목이 있고 등급을 안 내는 과목이 있어요. 등급을 내는 과목은 다시 잠깐 돌아가 보면 여기까지는 등급을 냈어요. 1등급부터 9등급. 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을 안 내고 A, B, C로 평가했습니다. A, B, C. 네. 그래서 등급을 내는 과목을 우리가 상대 평가한다라고 해요. 줄 세우는 거죠. 네. 아무리 잘해도 1등급은 4%. 지금 기준으로 4%. 이제 달라지죠. 그 기준이. 그래서 9등급으로 상대 평가를 하다가 이걸 몇 등급으로? 5등급으로 상대 평가하는 거로 달라지게 됩니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달라지니까 어디가 유리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냐면 특목 자사고가 뭔가 좀 불리하면서 사라질 거라고 좀 그 부담감을 좀 덜어내 가지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내신에서는 분명히 거기는 부담되는 곳이 있는 학교 유형입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절대 평가. 원래 고교학점제로 가면 공통 과목 제외하고는 다 절대 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절대 평가라고 하면 우리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수음이한 가죠. 제가 언젠가 한번 예전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어떻게 우연하게 툭 펼쳤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봤는데 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미도 있고 양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 기억 속에는 다 수 아니면 우르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랑 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하는 게 절대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A, B, C, D로 평가를 합니다. 점수를 기준으로 보통은 하게 되죠. 그게 달라지는데요. 요게 달라지죠. 등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눠지던 거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범위를 좀 줄였어요. 등급의 범위를. 그런데 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내신 어느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기준으로 9등급 기준으로 요 정도 되면 좀 가볼 만해요. 그러면 그걸 다시 비교해 보면 어디까지? 새로운 5등급대 기준으로는 2등급 내에 들어야지 그래도 내신에서 불리하진 않구나가 되는 거예요. 등급이 줄었다고 여기 3등급이랑 여기 3등급이 같지 않잖아요. 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쉽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체에서 몇 등 내에? 한 10명 기준으로 3등 내잖아요. 그렇죠? 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 특목 자사고는 또 다른 유리한 점이 있는 거지 내신에서 유리함이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건 뒤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등급을 다 내기로 했어요. 원래 기준으로 본다라면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는 등급을 안 내기로 했었는데 바뀐 거예요. 네. 다 내는데 제외되는 과목이 있어요. 등급 안 나오는 과목. 어디가 안 나오나요? 사회 과목 융합 선택,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원래 교양은 원래 안 나왔으니까요. 그런 과목들이 안 나옵니다. 그럼 그 과목이 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없어진 게 있어요. 성적표를 제공할 때, 대학에 제공할 때 없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준 편차를 없앴어요. 표준 편차를 주어지면 아이의 상대적인 위치가 보이거든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주게 되면 그걸 없앴어요. 그러면 이제 잘라서만 보이는 거죠. 그냥 등급별로만 보이는 거죠. 네.
이런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 달라진 부분이랑 학기제로 운영한다. 네. 사실 기존의 거는 다 그전에 하던 거다. 선택하는 건데 선택이 새로운 게 아니다. 학기제로 선택하는 것만 좀 달라졌다. 성적 처리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목 선택이 이제 학기제로 하니까 많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많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할 수가 없네요라고 해서 불리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를 보충해 주려고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학교라든지 또는 거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내년에 생길 온라인 학교입니다. 덕수고 자리에 생길 온라인 학교가 생겨서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과목도,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듣고 싶은 과목 이 학교에는 없어서 이 학교 안 갈래요가 이제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고등학교 설명은, 그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꼭 방문해 보세요. 네. 그다음 이거랑 연관해서 그럼 대입제도랑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를 보겠습니다. 대입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잘 모르신다라고 전제하고 할게요. 대입은 크게 시기별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시, 정시. 지금 하는 게 뭘까요? 수시. 얼마 전에 연대에서 난리 났었죠? 수시입니다. 수시 논술 전형입니다. 수시 논술 전형.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거기서 하는 전형이 요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로 하는 전형들, 또 지난번 연대 사태처럼 생긴 논술 전형들 또는 실기 실적 전형들이 수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기별로 수능 보고 수능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치르는 걸 정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정시는 수능 성적표 받고 그 다음 1월 또는 2월까지 진행되는 전형이고, 여기는 그냥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대입 전형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대입 전형은 크게 네 가지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내신 성적으로 간다. 성적으로 가는 거다. 학교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다. 이게 전국 단위에서 뽑는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네. 두 번째, 종합 전형. 성적도 보는데 모두 볼 거다. 네가 너의 진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볼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성적을 보는데 너 몇 등급이니까 합격이고 너는 몇 등급이니까 떨어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했던 아이가 내신이 거의 4등급 부근이었어요. 4등급 부근이면 사실 동국대학교를 합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동국대학교 의생명을 갔어요. 그 친구는 전반적인 내신은 3등급대 후반이었지만 생명과학 1, 2라든지 과학 관련된 과목들,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1, 2등급이었어요. 과학만 잘하는 친구. 이렇게도 보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또 성적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 올라가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계속 높은 거예요. 근데 학생 수가 선택 과목이라 그랬잖아요.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선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어떨까요? 점점 2학년, 3학년 가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성적이 올라갔다? 이 아이 되게 노력한 거고 결과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것도 보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교과 역량이라고 표현해요. 성적이라 안 썼죠. 역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친구가 노력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 동시에 교과 외의 활동들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교과의 활동들이지만 대부분은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입니다.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세특에 기록되는 겁니다. 세분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록되는. 다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대부분이 수업 시간에, 또 담임 선생님과의 시간에, 동아리 시간에 이루어지는 창체랑 세특, 교과 세특이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종합전형입니다. 이게 잘 학교들마다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또 논술 전형은 그냥 논술로 뽑는 겁니다. 논술로. 네. 논술을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알 수 있습니다. 논술인데 저희 세대도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부모님 세대에도 논술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일부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경험하신 분들은 제 기억으로 따진다면 9학번이나 96학번이겠죠. 네. 거기 세대들은 논술이라는 걸 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논술이랑 다릅니다. 지금 논술은, 자연계 논술은 수학, 과학 문제풀이인데 주로는 수학 문제풀이, 풀이 과정이 있는 수학 문제풀이. 인문계열 논술은 이것도 글쓰기인데 제시문이 주고 제시문의 관점에 따른 글쓰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국어에서 독서 영역 잘하는 아이들이 국어 글쓰기 논술 잘하고요. 수학은 수리 논술을 어떤 학생들이 잘할까요? 수능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잘하겠죠. 그런 아이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대체로 여기는 두 가지 아이들이 지원해요. 답 없는 아이들. 답 없는데 여기는 한번 쓰면 어떨까라고 이게 던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의대 논술 전형은 한 300대 1 나옵니다. 보통은 한 60에서 70대 1인데요. 60에서 70대 1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한 30명 기준으로 한 반이라고 생각하면 2개 반 내지 3개 반에서 1명 합격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논술 전형이고, 또 하나는 수능 봐서 난 정시 갈 건데 수시를 안 쓰긴 조금 섭섭해서 여기 한번 써보지라고 하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 단위에서 뽑는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서울은 한 10% 뽑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좀 일단은 머릿속에서는 좀 지우실 전형이긴 합니다. 네. 그다음 정시입니다. 정시는 뭘로 가지고? 수능으로 갑니다. 그런데 달라졌어요. 주요 대학 상위권에 있는 중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도 반영을 해요. 네. 반영하는데 내신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교과를 정성 평가합니다. 어떤 과목 들었는지, 성적 추이가 어떤지 이런 거 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난 정시로 갈 건데 학생부 성적은 놔도 돼라고 하는 아이들 많아요. 그렇죠? 제가 남고에서 근무했었거든요. 남자애들은 꼭 있어요. 남자는 정시죠. 그러면서 네.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남자는 정시죠. 그래서 야, 맨날 남자도 수시 써도 된다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유는 단 하나. 수능 볼 때까지는 버틸 수 있거든요. 결과 가지고 엄마가 얘기 못 하고 잔소리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엄마 기다려봐. 수능 때 달라. 그렇죠? 네. 수능 보고 나서도 점수 가채점을 안 하죠. 이런 아이들은 기다려봐 엄마. 이제 네. 어쨌든 뭐 남학생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정시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수능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외의 것들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점점 그런 대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입제도 개편을 그래서 요약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크게 이런 변화입니다. 수시 정시 비율은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 변화 없습니다. 그다음 내신 평가 방식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받았다. 5등급 상대 평가로 바뀌었다. 네. 그다음 수능이 조금 바뀌었어요. 수능이 좀 바뀌었어요. 뭐는 그대로냐면 보는 과목들이라든지 평가 방식 9등급제는 그대로입니다. 또는 9등급제거나 또는 9등급제인데 상대 평가를 하는 거 절대 평가라는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 평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 갑니다. 네. 그다음에 과목 체계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수능은 어떤 과목을 응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졌어요. 똑같이 만점을 받아도 그 아이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만점 받은 아이보다 한 개 틀린 아이가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체제였는데 바뀌죠.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냐? 통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거 그대로 갈 텐데 저는 변수는 사회과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과학이 기존의 선택 과목에서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보는데 어떻게 출제될 거냐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예시 문제 나왔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만 갈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시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내신이 달라져서 아까 이 교과 전형 말씀드렸는데 교과 전형은 뭘로 가는 거다? 내신으로 가는 거다. 근데 그 내신이 학교들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대학이 못 믿어서 뭘 건다? 수능 최저를 건다. 네. 또는 수능 최저를 걸기 싫으면 뭐를 한다? 불러서 확인해요. 괜찮은 아이인지. 면접을 봅니다. 이게 교과 전형이고요. 교과 전형에서 달라진 거 핵심은 뭐가 달라졌다?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면 5등급제로 바뀌니까 아이들이 평가받는 게 뭔가 좀 여유로울 것 같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등급제일 때는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까지만 등급이 나왔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나온다. 보이시죠? 5등급제로 바뀌어서 뭔가 여유로워졌을 것 같지만 어떻게? 네. 현재 고1까지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57.4%였는데 모든 과목들이 86.5%까지 등급 나오는 과목이 늘어납니다.
아이들 부담일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2등급에서 3등급 떨어지는 거랑 지금 2등급에서 3등급 떨어지는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런 거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절대 여유롭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목 아까는 예시로 일부만 보여드렸는데 네, 보통 교과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들을 쭉 보여드리면요. 네, 이 중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된 게 다 등급 나오는 과목입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을 방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가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뀔 때 절대평가로 바뀌는 걸 아이들은 어떻게 인식했냐면 영어가 쉬워진다고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절대평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덜 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다음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절대평가를 하는 아까 9개 과목이라고 했죠. 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저 9개 과목은 내가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안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신경 써야 되겠고요. 상대평가가 오히려 5등급제로 줄었지만 과목 수는 늘어났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어났다. 그래서 완화될 거라 이렇게 하면 내신 경쟁이 완화되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여전할 겁니다. 아이들 분명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그다음 고교학점제는 원래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과목에 아이들이 많이 안 들어오면 등급 받기가 어떨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절대평가하겠다였어요. 원래 계획은. 근데 그걸 등급으로 바꿔놓으니까 이제 어떤 아이들이 생기냐? 둘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도 내가 듣고 싶은 과목 들을 애가 있을 거고요. 또는 나는 무조건 내신 성적 잘 봤는데 집중할래. 그러려면 어떤 과목? 인원수 많은 과목 선택하려고 바뀌겠죠. 이것은 아이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이가 내신 챙기고 나머지 그 비교과적인 나의 진로를 위해서 막 이런 투자하는 것들이 잘 되는 아이라면은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 종합전형을 우리가 노려봐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거 왜 아이가 되게 소극적이기도 하고 근데 내신은 꼼꼼하게 잘 챙기는 아이예요. 그러면 또 그 아이는 다인수 과목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로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들이 간다고 뭐 아무 과목이나 선택할 수 없잖아요. 선택에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한 거 아까 아니라 그랬죠. 길 자체가 다르다 그랬죠. 아이들이 강점이 다르다. 네, 다르다. 네. 그다음 끝까지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정시에서도 반영될 수도 있다.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교과 역량이랑 그 아이가 노력한 어떤 과정들을 보는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뭘까요? 아이 내신 성적인데 단순하게 등급으로 본다?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다. 두 번째 진로 역량. 진로 역량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과목 들었냐. 진로를 위한 과목들을 뭘 들었냐. 또는 동아리나 또는 창체 쪽에서 진로를 위한 노력을 뭘 했냐. 이걸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핵심이 과목 선택이라고 보셔도 돼요.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은 예전에 인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성이라고 얘기를 써놓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한 애 뽑는 줄 알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아이. 그렇죠? 규칙 준수도 잘하고 이런 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동체 역량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요 세 가지를 주로 평가를 하는데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그중에 고교학점제랑 연관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전공 계열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성취도를 보였냐. 네. 그다음 자기 진로의 탐색 과정을 얼마나 보였냐. 근데 이제 탐색 과정을 수행평가 같은 거를 할 텐데 지금 수행평가의 기준은 수업 시간에 하고 그냥 그 시간에 걷어서 끝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의 수업 듣고 뭔가 자기만의 궁금증에서 찾아보고 이런 과정이 있고 그걸 가지고 뭘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할 수 있잖아요. 보고서만 쭉 제출하면 이건 적을 수 없어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하면 된다? 질문하면 된다. 그렇죠? 질문하면 됩니다. 선생님한테. 자기가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자꾸 어필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 조언해 주시겠죠? 그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록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세특 영향력 높아지게 되겠고요. 네, 여기 자기 주도성은 더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자기 주도성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과목 선택도 자기 주도성이지만 그 속에서 과목 속에서 보여주는 능력. 네. 동아리 활동이 반드시 진로랑 연관될 필요는 없어요. 연관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내가 내 진로에 맞는 걸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하면 그 속에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 이 친구가 이 공통체 속에서 보여주는 역량이 있구나. 뭘 끌어가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교학점제 대비 방안이라고 하는데 과목 선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그 과목의 선택 범위가 좀 넓어질, 학기제로 운영되니까 좀 넓어질 수가 있다. 네.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뭐 많이 해라? 질문해라. 질문하고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거 궁금한데 선생님 어떤 책 읽으면 좋을까? 그래서 독서도 하세요. 독서를 하면 독서 기록 상황이 들어가는데 독서 활동 상황이 들어가는데 이건 대학에 안 넘어가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업과 연관된 걸 하게 되면 세특에 기록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독서는 해야 돼요. 독서는 중요합니다. 네. 제가 독서를 그래서 막 억지로 시켰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기 싫은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가르치는데 독서를 읽고 과학 관련 책이면 아무거나 좋아. 네 관심 있는 거 읽고 와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Y를 읽고 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읽은 거 맞아? 그랬더니 읽었다는 거예요. 동생 책? 뭐 좀 이런 거 말고요. 그렇다고 너무 높은 수준?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네. 그리고 과목 선택은 이렇게 대입에서 중요하다는 걸 대학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거 보여주는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를 가려면, 예를 들면 공대에 가려면 물리 필요하잖아요.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요. 그리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과목을 듣고, 아까 제가 의생명공학과 말씀드렸죠. 무슨 과목 중요할 것 같으세요? 생명과학 중요할 것 같으죠? 생명과학 중요합니다. 근데 뭐도 중요하냐면 화학도 중요하고요. 물리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보면 물리랑 연관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랑 뭘 보셔야 되냐?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전공 가이드북. 그러면 어떤 과목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그 대학의 교육과정이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은지가 나옵니다. 이름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서울대학교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생명과학이잖아요. 앞에 바이오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물리입니다. 가서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체제 개편도 볼 텐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냥 달라졌다. 공통으로 달라졌다. 공통으로 달라졌다. 네. 시험 범위는 좀 축소됐다. 그래서 자연계의 아이들이 유리할 거다. 지금도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재작년서부터 문과침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자연계 아이들이 성적 받고 내가 가려고 하는 자연계 학과 가려고 했더니 성적이 부족해. 근데 뭐 하면? 인문으로 바꾸면 대학을 갈 수 있어서 바꾸는. 제가 본 아이가 건대 상위권 갈 수 있는 아이였는데 자연계로 고대 교육학과 갔습니다. 공대 희망했던 애가 교육학과 갔습니다. 반수하겠죠? 네. 네. 그다음 9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능은 9등급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능은 9등급, 현재 시스템 그대로 유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3등급 왜 표시해놨느냐?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으시면 3등급이 그런 의미고요. 네.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인데 영어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사는 좀 쉬워요. 많이 쉬워진 편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마다 이게 또 남녀 성에 따른 것만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쪽에서 여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쭉 넘어가겠고요. 수능에서도 큰 변화는 없지만 공동으로 인한 변화. 그래서 자연계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원래 자연계가 유리했었습니다. 지금도 유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과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과학, 사회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 수능 봅니다. 그래서 1학년을 대충 배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그럼 1학년에 상관이 없느냐?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수업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쭉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설명만 드리면요. 변별력이 약해지니까 대학들이 뭔가를 자꾸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접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교과를 반영한다.
교과를 반영하는데 성적으로 반영한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반영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거 반영합니다. 교과 전형인데도 정성 평가를 반영합니다. 물론 핵심은 교과 성적에 있지만 그래도 정성 평가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나는 교과 전형으로 갈 거야. 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내신만 잘 받으면 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건대 사례인데요. 이쪽은 지역 교과 전형이고요. 이쪽 종합 전형인데 둘 다 보세요. 보시면 이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봅니다. 정성 평가적인 요소, 학생부 종합 전형 요소를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대학들이 이런 거 자꾸 신설하고 있다. 교과 정시에서도 교과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아까 다 드린 말씀이니까 넘어갈게요. 뻔한 얘기죠. 그렇죠?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죠. 당연하죠. 이미 잘한 학생도 뽑으려고 하지만 잘할 학생도 뽑으려고 하고요. 네, 이런 역량을 가지고 뽑으려고 한다. 네. 그리고 내신으로 뽑을 수도 있고 종합전형 같은 전형으로 뽑을 수도 있고 수능으로 뽑기도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드릴게요. 사회환경 변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잘못하시고 이끌어주시면 아이의 길을 조금 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가진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관심을 끄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아이들을 이끌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교학점제는 핵심은 과목 선택이다. 네, 과목 선택이다. 근데 현재도 하고 있다.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수능이 이렇게 되지만 또 수능 범위도 축소되고 내신도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지만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 거는 아니다. 네, 아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만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필요한 아이도 있다. 고민해 봐야죠.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네. 그다음 충실한 학교 생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자꾸 저는 제가 입시를 한 10여 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자꾸 선생님께 나를 어필해야 됩니다. 어필하는 건 연습하면 늡니다. 저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안 믿기시죠? 그렇죠? 남 앞에서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하니까 느는 거예요. 처음에 이 출발이 아이들한테 수업이었죠. 그 이런 강의 나와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썰렁한 농담도 좀 하고. 네. 그다음 성향을 고려한 고등학교 선택이 필요하고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거의 마칠 텐데요. 저는 아이 진로 검사를 받았어요. 이게 뭐 아이의 성향에 대한 어떤 심리 검사 이런 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핵심적으로 저희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아이는 모든 걸 되게 잘하고 싶은 아이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잘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놔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놓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면. 그래서 저는 일단 일반고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네. 자사고도 고민했었고 다른 데도 고민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사고가 좋은 학교니까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니까 거길 보낸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이니까 이 아이는 이런 데 보내는 게 좋아, 여기 보내는 게 좋아를 선택하시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그 일반고를 잘 보내기 위해서 저는 이사를 갔습니다. 네. 그 학교 근처로, 보내고 싶은 학교 근처로. 네. 이게 고등학교 입시 시스템 상에 있거든요. 일지망에서 그 학교 2단계에서 그 학교 선택하고 집 가까우면 그 학교 배정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이 고등학교 골라주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골라주시고 억지로 보내시잖아요. 아이가 가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잘 다니는데 안 그러면 무슨 말 할까요? 엄마가 여기 보내가지고 나 다른 학교 전학 갈래. 이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보 제공하고 함께 논의하지만 최종 선택은 누가? 아이가. 네. 그리고 아이가 선택한 거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내에서 뭔가 이룰 수 있도록. 여기는 사이트 알아두세요. 여기 가시면 대입 정보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를 알려드리는 거는 상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진로 진학 상담 무료로. 네. 대면 상담도 가능하고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가능합니다. 줌 상담도 해요. 네. 꼭 알아두세요. 진로 진학 정보센터. 제가 여기 예전 센터장이었거든요. 네. 홍보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유용합니다. 네. 또 하나 요거 말씀드려요. 이게 진짜 끝이에요. 학폭은 이제 모든 데 다 기록됩니다. 네. 참으라고 알려주세요. 참아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